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계빚이 무려 1765조에 달하고 있죠. 매일경제에 의하면 건드리면 터진다. 그래요. 이제 건들면 터진다는 거예요. 가계빚이 1년 사이에 154조나 폭증을 했다는 얘기고요. 금리 인상이 초읽기인데 가계빚 4명 중에서 1명이 고위험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처럼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은행은 연이어 연내에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죠. 늦지 않은 시점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10월에 0.25% 그리고 내년 초에 0.25% 두 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한국은행 입장이나 정부 여당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불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를 반복해도 또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지막 남은 카드 금리 인상을 꺼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혹자들은 금리 인상과 상관없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핵심은 공급 부족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국 기준으로 연도별 입주 물량인데 2018년도에 입주 물량이 45만 9,800가구, 2019년도 입주 물량이 41만 6,100가구인데 2020년에는 36만 2,800가구로 이처럼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2021년에는 27만 3,600가구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입주 물량이 줄어드니까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가격 상승을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이 논리 또한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요.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김덕래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요. 금리 인상이 오랜 기간 누적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빚을 이용한 주택 매매의 양상이 앞으로는 다르게 진행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동일한 금리 인상을 놓고도 생각하는 바가 다 틀려. 그렇죠. 또 펼치는 논리 또한 다 틀리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생각은 다양성이 있죠. 논리 또한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30명에게 물으면 30명의 생각이 다 틀린 게 또한 사람의 생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 누구의 의견은 맞다, 누구의 의견은 틀리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각자 소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신이 아닌 이상 누가 앞날을 정확히 예측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50% 대 50%의 확률 게임이지 않겠습니까? 맞았다라고 하더라도 확률이 50%니까 맞은 거고 틀렸다 하더라도 확률이 50%니까 틀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다만 이제 제가 보는 점에서는요. 요번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에 무게를 좀 더 두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이유 첫 번째는요. 간단하죠. 은행 이자가 올라갔는데 연끌, 비투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은행 이자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택담보대출도 받고 또 신용대출도 받고 카드 대출도 받고 또 보험대출도 받고 별의별 대출을 다 모았어.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매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유동성 파티 올 가을 되면 끝, 연끌, 비투, 2030 부채관리에 비상이 걸린 것 같고요. 따라서 늘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2030의 매물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신규 매수세가 줄어들고 있죠. 지금 기존의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신규로 주택을 매수하겠습니까? 그래요. 양도소득세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취득세 중과세 등등 이런 와중에 아무리 내가 돈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새로 아파트를 사겠냐는 거예요. 다주택자 입장에서. 그렇지가 않나요? 그래서 그동안 주택을 매수하였던 주체 세력들인
핵심적인 주체 세력이었던 다주택자들이 이제는 주택을 쉽게 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택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 아닐까요? 따라서 아파트 매수세가 급감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놓고 볼 때 2020년 12월 달에 7,500여 건에서 지금 2월 달, 3월 달, 4월 달 3,000여 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이 떨어졌죠, 올해 들어서. 5월 달에는 4,685건인데요. 야, 5월 달 들어가지고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네? 다시 반등하나? 뭐 요런 생각보다는 5월 달 들어서는 뭐다? 이제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종부세, 중과세 되니까 그냥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또 팔았겠죠. 따라서 2월달, 3월달, 4월달에는 3,000여 건이고 5월달에만 4,600여 건이고 6월달 들어서는 또 거래량이 확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동산 하락 이후 세 번째로 본다면 주택 가격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2003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아파트 매매 가격 순환 변동률인데요.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 가격이 뭐 무조건 오른다. 이 논리는 안 맞죠. 제가 뭐 수차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다라고. 이처럼 이렇게 순환을 타고 흘러가는데요. 현재 2021년 5월달을 놓고 본다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계속 오른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제 오른 만큼 이제 떨어질 시기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만큼 지금까지는 많이 올랐다면 또한 역으로 본다면 이제 떨어질 시기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번째로 본다면 전세자금 대출인데요. 현재의 전세자금 대출을 요약해 본다면요. 전세금의 80%나 대출이 돼요. 그리고 대출 이자는 적게는 2%대에서 많게는 뭐 3%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의 특징으로 본다면 원금 상환은 아니에요. 그냥 이자만 납부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한 이자는 6개월 변동금리를 따른다는 거죠. 이러하니 어때요, 여러분? 뭐 전세금의 80%를 대출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전세 금액이 3억이라고 한다면 전세자금 대출을 2억 4천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세입자는 6천만 원만 준비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10년 전만 해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 산다. 이런 생각은 아무나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세금이 있어야지 전세집을 들어갔다는 얘기죠. 전세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냥 월세를 사고 뭐 다가구 주택 원룸 투룸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요즘은 저금리로 인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정부가 80% 저금리로 하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전세로 들어와서 산다는 거예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생각지도 못할 부분들이 지금 이처럼 이렇게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2010년도에 전세자금 대출액 총액이요. 2조 3,196억 원이었고요. 2016년도에는 전세자금 대출액이 총 34조 485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금액이 많이 증가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거의 뭐 15배나 증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2021년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액수가 무려 110조 8,381억 원이나 된다는 얘기죠. 굉장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전세자금 대출이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뭐 정부 입장에서야 집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게 됨으로써 주거복지 차원에서 행한 그러한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역으로 본다면 빚내서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서 사는 것이므로 아파트 전세 수요를 받쳐줌으로써 아파트 가격, 집값 급등의 또 다른 원인이 제공되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문제는요,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로 인해서 월세 낼 돈으로 전세 살자라는 거예요, 세입자들이. 또한 다가구 주택 원룸 투룸에 살 돈으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자는 거예요. 물론 작은 아파트가 되겠지만
이런 시대가 이제 됐다는 거죠, 이제. 즉, 내 돈 20%만 가지고 전세자금 대출 80%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월세는 부담되지만 전세자금 대출은 부담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이제 이런 상태에서 만약 금리가 오르면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사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초반에 몇 달은 또한 1년 정도는 버틸 수도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요. 전세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집을 옮겨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집을 내놓는 세입자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금 하락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또한 전세금 하락은 매매 금액 하락까지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갭투자, 연끌, 빚으로 아파트, 주택을 샀던 사람들이 전세금이 하락하고 막 세입자가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세입자를 못 구해. 요런 난리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입자를 못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긴요. 그냥 매물로 던져야죠. 금매로. 여기에 집값이 떨어지면 임대사업자들의 매물 또한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순식간에 집값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조심할 시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상까지 배성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